군인들이세요? 그렇죠.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은요, 전부 현역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중에서도 에이스. 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그리고 뭐 저희도 많이 갔던 어떤 그 방산 전시회 느낌인데 여기 좀 더 좀 특화됐죠. 그렇죠. 항공기에. 네. 네. (1909년) 9월부터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산업 전시회인 제55회 파리 에어쇼 2025가 임박했습니다.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파리 북쪽의 르부르제 공항에서 48개국의 2,500여 개 업체가 참가하여 성대하게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도 369제곱미터 규모의 항구권이 조성돼 카이를 포함한 총 33개사가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심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앞서 뭐 영상 나왔습니다. 에어쇼 하면은 이게 뭐 고개비행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뒤에 뭐 이렇게 막 스모크 같은 거 쫙 뿜어내고 이게 또 우화열 맞추 공중에서 우화열 맞추고 뭐 이런 게 뭐가 백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에어쇼에서 고개빙이 빠지면은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은요, 자국의 항공산업의 우수성을 이제 이렇게 과시하려고 특수비행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수비행팀의 규모나 수준이 그 나라의 국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전 세계에서 자국의 항공기로 이런 특수비행을 하는 나라 10손가락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두 분, 양 박사님은 당연히 에어쇼 많이 보셨겠죠? 예. 원세가 어떠신지 먼저 양 박사님. 이제 세계 양대 에어쇼는요, 매년 홀수에마다 개최되는 프랑스의 파리 에어쇼, 그 다음에 짝수에 개최되는 영국의 함부르크 에어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어쩌다 보니 양쪽 다 뭐 이렇게 한 번씩 가봤습니다. 예. 저는 뭐 에어쇼에 간 적은 없는데 네. 아까 여객기 나온 얘기 때문에 드리자면은 이제 영국 살 때 그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콩코드가 이륙하는 거는 예. 자주 봤습니다.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더 요란합니까? 코드는? 엄청 시끄럽죠. 네. 빠르니까. 예, 근데 제가 살던 데가 이렇게 고개를 들면은 콩코드가 뜨는 게 보이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콩코드가 뜨는 걸 감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뜨더라고요.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R2B라는 영화에서 우리 B님이 나오는 R2B라는 그렇죠. 영화에서 제가 오프닝 장면에서 에어쇼, 맞다, 에어쇼 진행한 에어쇼 진행자로 진행자. 제가 맞다. 예,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예. 감독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영어가 처음이라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한 방에 끝났습니다. 오늘 본 게임에서는 그 에어쇼의 꽃 그리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을 이제 화폭 삼아서 멋진 어떤 정말 예술을 펼치는 공군의 고개 비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픽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양욱 박사님 픽 이쪽이 짱이다. 예. 그 세계 최강의 항공 우주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 나라는 미국, 그렇죠? 자, 그 중에서도요, 미 해군의 블루 엔젤스 특수 비행 시범팀이에요. 예, 블루 엔젤스는요, 1946년에 창립돼서 올해 이제 창립 79주년을 맞이했고요. 매해 3월부터 11월까지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60회에 달하는 시범 비행을 선보이는데요. 평균적으로 매년 1,100만여 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합니다. 누적 관객 수가 무려 5억 명이 되는 거죠. 진짜 말씀하신다 공연 수준이네요. 진짜 연간 공연 수준이네요. 아니, 진짜 예술이에요. 네. 좀 약간 재밌는 게 참고로 이 블루 엔젤스라는 이름은요, 뉴욕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이름을 따왔다라고 하네요. 거기서 높으신 분들 한잔 하시다가 예, 몰아줄 거냐? 네. 근데 이제 제가 원픽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천조국답게 이제 스케일이 달라요. 이 블루 엔젤스가 이제 보면 1986년부터 FA-18 호넷으로 기종 전환을 했는데요. 자, 2020년 창립 75주년을 맞아서 4.5세대 전투기 FA-18 에코
슈퍼 호넷을 도입했습니다. 예. 예. 블루엔젤스가 도입한 FA-18 에코 슈퍼 호넷은요, 20세기 후반을 풍미한 FA-18 호넷의 확장 개량형, 그래서 슈퍼 호넷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호넷보다요 무려 25%가 더 큽니다. 현재 블루엔젤스는 시범 비행에 참가하는 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그 단좌형인 에코형이에요. 이 중에 한 대가 실제 탑건 매버릭 영화를 촬영하는 데 사용이 됐다고 해요. 전통에 따라서 블루엔젤스의 7번기는 복좌형 2인승으로 민간 VIP 시범 비행, 그다음에 예비 비행에 사용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뒤에 VIP를 좀 태워가지고 해서 뭐 보여줄 일 있다. 복장 뒤에 타셔가지고 비용 체험 시켜드리는 거죠. 예. 이게 커졌다면서요. 이게 이 기종이. 근데 고개 비행은 상식적으로 좀 작고 이래야 좀 빠르게 이렇게 뭐 회전도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급선회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큰 거면 좀 굼뜬 거 아니에요? 작은 비행기를 쓰는 경우도 많긴 한데 네. 크기가 크다고 해서 특별히 뭐 더 느려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 또? 왜냐하면 일단 연료 탱크가 크고요. 그리고 일단 슈퍼원넷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쌍발 엔진이 들어가니까 출력도 더 강하고 당연히 속도도 뭐 여러 가지로 기동성도 좋아지는 면이 있고 네. 이 슈퍼호넷은 최고 속도는 마하 1.6 이상이고 또 엔진 하나당 기존 호넷 엔진보다 4,300파운드 더 높은 22,000파운드가 10톤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추력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존 호넷보다도 더 좁은 선의 반경 내에서 더 빠르게 또 가속할 수가 있어요. 이거 부딪힌 거 아니에요? 안 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오포징 나이프 엣지 패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활주로 반대편에서 두 명의 단독 주행사 각자 호넷을 서로를 향해서 비행해 오다가 동시에 중앙 지점에 도착하면 각각 90도로 빠르게 선회를 해서 지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칼날이 서로 스치듯이 해서 오포징 나이프 엣지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방금 전 그 처음에 나온 화면에서는 하나가 실속한 거 같더니 그렇지 뺑글뺑글 않습니다. 돌던데 아니에요? 멀쩡한 거죠? 싹 지나가고 난 다음에 뺑글뺑글 돌면서 봐라 나 얼마나 잘하니? 예. 그 조종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요? 네. 네. 지금 이제 이번에는 나오는 영상은요 고속 스닉 패스 기동입니다. 시속 700마일, 그러니까 마하 1에 약간 못 미치는 속도로 비행을 해서 관객을 놀라게 하는. 자 여기 보세요 하면서 쭉 지나가면서 낮게 지나가면서 시선을 끄는 거죠. 아 그것도 기술입니까? 쏴치 잘못하면 밑으로 쳐박아가지고 사람들이 열어 죽어요. 예. 엄청난 기술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블루엔젤스는요 에어쇼 기간 동안은 초음속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음속 비행하면 소닉붐 생기잖아요. 그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예. 노약자 임산부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소닉붐의 충격을 사람들이 이제 받으면 안 되니까 되게 좀 조심해서 비행을 합니다. 예. 자 여기 블루엔젤스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종이 다이아몬드 이거 뭡니까 이거는? 뭐야 다이아몬드 이거? 360이라는 제형인데 이게 4명의 조종사가 다이아몬드 대열로 지어서 비행을 하는데 아 이거 원근이 있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붙어도 되는 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되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간격이 서로 40cm. 45cm요? 예, 40cm. 그래서 와. 두 뼘 좀 네, 넘는 정도. 와. 그 40cm로 날면서 서로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는 서로 예를 들어서 한 몇 킬로미터 앞에서만 마주치기만 해도 항공 사고라고 부르잖아요. 예. 이거 이러다 누가 한번 조작 잘못하면은 그냥 이 편대가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예, 이거 한 대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아니 하늘에서 전투기가 45cm면 이거 보통 조종 기량으로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조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조종 기량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근데 어떻게 이런 정밀한 고개 비행이 가능한 걸까요? 물론 뭐 기술이 좋으신 거지만 예. 사실 옛날 비행기로는 이게 조금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은 또 엔진도 강하고 또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플라이 바이 와이어. 역시 기계 장비빨이죠 이거. 펜발만은 아닙니다. 네, 솔직히 아무리 파일럿분들이 그 숙련도가 높다고 해도 이거는 아니 뭐 요즘 뭐 AI가 무슨 뭐 이렇게 글 쓰는 시대라고 그래서 뭐 작가가 대체가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조종하면 저렇게 절대 안 되고요. 몇 초 이상 살지 못하죠. 저 믿음이 없어 저는. 예. 쓰질 못합니다. 네, 뜨질 못합니다. 일단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일단 정밀하고 민첩한 제어를 제공을 하니까 가능한 거고요. 뭐 플라이 바이 와이어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조종관과 비행 제어 장치 사이에 기계적인 제어가 아니고 전자적인 제어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움직인다, 전기 신호로 움직인다 이런 건데
대개의 경우 최말단에는 유압 장비가 있긴 해요. 뭐 요즘 없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종사의 조종관과 조종면 사이에 이제 모든 게 정기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컴퓨터가 관여를 하죠. 예. 이 덕분에 도움을 받아서 이 블루엔젤스의 기동이 이렇게 또 정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숨막힐 듯한 이런 기동을 또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블랙 이글스의 그 T-50B 골든 이글, 골든 이글도 아주 고급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주 높은 기동성과 비행 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플라이 바이 와이어 한 말 말씀드리면요. 이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야말로 조종사가 원하는 컨트롤 값을 정확하게 기체에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진짜 와이어 방식은 내가 조종하더라도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치 왜 옛날 차 보면 핸들 유격이 막 심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어떻습니까? 전자제어니까 정확하게 내가 핸들을 꺾는 만큼 딱딱딱 가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기계가 조종하는 조종사의 조종의 정확한 조종을 더 기계에 적용시키게 해주는 게 플라이 바이 와이어인 거예요. 예. 그래서 45cm 간격으로 비행이 가능하다. 와, 놀랐습니다. 뭐 유사 씨는 뭐 전투에 참여하고 전투도 하고 작전도 하고 그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그 계실 때는 그 팀원으로 활동하신 겁니까? 블루엔젤스에 선발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그 해군 조종사 에비에이터라고 그러죠. 에비에이터 중에서 딱 10명입니다. 딱 10명만이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최고고의 조종사 학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탑건 출신이고요. 그래서 블루엔젤스에 들어가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것이고 그야말로 최고 영예로 여겨지는데 다만 블루엔젤스는 시범 비행에 특화된 부대이기 때문에 전투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블루엔젤스에서 복무하는 2-3년 동안은 전투 비행을 하지 않지만은 여타 다른 모든 해군의 함재기처럼 항공모함에 이렇게 착륙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72시간 내에 무장을 바꿔서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오는 조종사들이 이미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그런 조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요거 마치고 다시 또 그렇죠. 가는 전장으로 거죠. 또 가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가 전투대대 배속이 되면 또 가서 싸워야죠, 당연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영업 박사님의 선제 공격이 좀 세긴 했습니다. 저는 그 45cm 때문에 45cm 다이아몬드 뭐야? 뭐 다이아몬드 형태가. 네, 그렇다면 원쌤은 어떤 픽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나중에 영상 보시면 또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특수비행팀 중에 하나인 영국 왕립 공군 로얄 에어포스의 레드 에로우즈인데요. 이번에 또 영국입니까? 예. 1965년에 창설됐고요. 1965년 이래로 52개국에서 4,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영국은 원래 1950년대, 60년대 이제 여러 특수 비행팀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공군이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전문팀을 만들자 이렇게 방침을 세웠고요. 그래서 64년 후반에 여러 비공식 팀을 해체를 합니다. 그 중에 레드 펠리컨즈하고 블랙 에로우즈란 두 팀이 결합해서 이름을 합쳐서 레드 에로우즈가 된 거고요. 이 고개 비행 쇼도 영국 여름 행사에는 아주 고정적으로 인기가 대단하죠. 네, 밀리터리 행사에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민간 행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 비행기는 뭐예요, 이거? 이 항공기? 비행기는 예. 1979년부터 운영된 빨간색 도색을 한 BAE 시스템즈의 호크 T1인데 호크 T1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FA-50이랑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훈련기, 경공격기 이런 기체인데 2인승이고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하다뇨. 얘가 좀 더 옛날 기종이고 게다가 초음속도 안 되고. 아유, 제가 많이 잘못했네요. 예, 암남 소스 이게 이제 또 달아야 되긴 하지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FA-50과 크기는 비슷하지만 훨씬 못한 호크 T1이고요. 네. 카테고리만 그렇습니다. 우리 거보다 좀 전에 있는 예전에 나온 걸로 그냥. 예전 물건이죠. 하여튼 훈련기 경공격기. 앞서 그 미국 팀은 FA-18인데 얘는 경공격기 훈련기. 이거 그러면 뭐가 좀 다르겠네요? 레드 에로우즈의 장기 중에 하나는 이 9대 항공기로 아주 촘촘한 대형을 가지고 동작의 정밀성을 추구한다 이건데 다이아몬드 모양의 비행 대형을 다이아몬드 9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9대가 다이아몬드 형태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레드 에로우즈의 상징인데 심지어 상표 등록도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이아몬드 9.
왜 이렇게 간격이 좀 넓지 않습니까? 45cm. 이건 뭐, 예, 이거 좌우로 정렬, 예, 좌우로. 솔직히 앞서서 미국 팀은 좌우로 정렬보다 더 가깝거든요. 예. 이렇게 경쟁하는 분위기군요. 지금. 아니,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의외로 좀 약한데요? 슈퍼넷만큼의 그런 아주 최첨단의 그런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능까지는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만 예. 일단 미적 기준으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네. 기종의 차이가 FA18이랑 또 비교할 수 없죠. 오래된 경공급기인데. FA 50 써야지. 예. 그러니까 여기도 영국도 빨리. 그러니까요, 영국도. T50, T50 써야지. 아니 영국도. 우리만 그러겠죠. 다른 사람들도 모든 그러니까. 미리트 얘기할 거 아닙니까? 미국은 45cm인데 이쪽은 뭐 수미터 아닙니까? 이게. 콩코드로 시키죠, 콩코드로 그냥. 예, 위험하지만 볼만하겠네요. 9대 있습니까? 네, 아무튼 이쪽도 다이아몬드 9 그리고 예. 상징으로 공식 상표 등록도 돼 있다. 네, 그리고 또 뭐 싱크로나이즈드 미러, 코로나도 이런 시그너처 기동들이 있는데 고개 비행의 기준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있어요. 예. 찰나의 순간 타이밍 그리고 뭐 팀워크 이런 부분들 보시면 뭐 이런 이렇게 뭐 서로 이제 뭐 얽히고 설키면서 화려하게 이 색깔을 뿜어내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유럽 항공기들이나 이런 거 비행을 두고 있으면은 1차 세계대전에서의 그 쌍욕기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낭만들을 네.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독파이팅 할 때 그런 그쵸. 기동들. 예. 호크 T1에는 영국의 유니언잭 깃발을 연상시키는 빨간색, 흰색, 파란색 연기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분사되는 첨단 스모크 오일 시스템이 장착돼 있는데 덕분에 꼬리 무늬를 아주 역동적으로 만들어내고 퍼포먼스를 좀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면이 있고요. 이 항상 연기 나오는 건 뭔가 싶으셨을 텐데 이게 뭐 도대체 뭐 어떻게 저런 색깔을 내나 이거는 그 디젤 연료에다가 유색 염료를 섞어서 항공기 제트기 배기구에서 펌핑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스모크입니다. 계속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1분간 붉은 연기 낼 수 있고 1분간 또 푸른 연기 낼 수 있고 흰색 연기는 쉬워서 그런지 5분 동안 나옵니다. 이걸 이제 적재적소에 잘 섞어가지고 뿜어내가지고 효과를 내는 건데 이 연기는 사실은 관중에게 볼거리도 당연히 제공을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풍속과 풍향을 저 연기의 방향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도 이제 활용이 됩니다. 네. 그래도 에로우즈가 뭐 농담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촘촘하고 정밀한 대응을 이렇게 구현해 낸다는 거는 모코 T1이라는 그 기종 자체가 뭐 좋다. 충분히 이거 뭐 쓸만하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 사실 뭐 그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제 호크 T1이 훈련기 겸 공격기로 고급 훈련에 특화되어 있는 기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 쿠테익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조종석은 텐덤 조종석. 그래서 이제 앞뒤로 서로 앉아서 어쨌거나 교관도 이걸 전부 다 쫙 조망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그 유럽제 엔진 치고는 꽤나 그 신뢰성과 그 비용 효율성을 갖춘 롤스로이스 그 터보 메카의 그 아도어 마크 861 엔진 이거 한 개를 장착을 하고요. 추력이 5,200파운드 정도 됩니다. 5,200 정도 파운드의 추력 발휘하고요. 최대 시속 645마일, 시속 약 1,000km 정도의 놀라운 속도로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자기 힘부가 아니라 강화할 때 마하 1.2 엔진 자력이 아니라 내려올 때. 자, 이제 실용 상승 한도는 한 13km 정도 그러니까 44,500피트. 고성능 고개 비행에는 정말 뭐 좀 괜찮게 쓸만한 기종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사우디 왕립 공군의 특수 비행팀인 그 로얄 사우디 호크스, 그다음에 핀란드 공군 특수 비행팀인 미드나이트 호크스, 뭐 요게 요런 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급강하 시에 마하 1.2까지 가면 근데 그때 뭐 중력 G라고 그러나요? 네. 이렇게 막 내리 꽂으면 엄청난 이게 그 부담이 오긴 할 것 같아요. 강화할 때도 총소까지 내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기 때문에 뭐 주위에 보시면은 이제 화살 대열의 경우에 정점에 1번 팀 리더 맨 앞에 팀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 리더 뒤에 6번과 7번 조종사가 있게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 중요한 기술들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종종 아주 높은 G포스를 중력 가속도를 받게 돼서 심지어는 5G에서 8G, 8G까지도 도달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주 비행사가 로켓이 발사할 때 보통 최대로 받는
중력가 속도가 4에서 4.5G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켓 발사할 때 우리 다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누운 상태로 발사를 하는데 4G라는 게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시냐면 아주 대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몸무게로 받고 있는 게 이제 1G, 원지입니다. 60kg다. 예. 그럴 리가 없지만 60kg다 하면은 원지 상태에서 60kg의 몸무게를 이제 밑으로 받고 있죠. 근데 4G가 되면 이게 4배가 되니까 제가 64, 24, 240kg의 몸무게가 된 그 힘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밑으로. H가 되면은 480kg의 몸무게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제 위에 뭐가 그만큼의 뭐 압력물이 있다고 저를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느낌상? 정확하게 말하면 내 몸무게가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럼 엄청 불편하겠네요. 그러니까 숨도 못 쉬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G포스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리 압박하는 레깅스 같은 걸 착용을 합니다. 당연히 일반 레깅스와는 다른 것이고 이거 왜 입냐 하면은 아니면은 머리에 혈액이 다리로 빠져나가가지고 기절하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이 다리를 압박해서 혈액이 밑으로 못 내려가게 하는 이제 그런 복장을 하죠. 특수 비행팀 이렇게 뭐 운영하는 거 봐서 분명히 뭐 홍보 효과가 됐든 뭐 기술 자랑이 됐든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겠죠. 한때 이 호크기가 이 소위 그 공격기 훈련기 시장을 석권을 했어요. 그 석권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특수 비행팀 안에 얘가 들어있어서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신뢰도 막 급상승이죠, 그럼요. 이게 꽤 베스트셀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요. 거의 1000대가 팔렸어요. 1000대 이상이 제작이 돼서 네. 18개의 그 지금 군대에서 아직 여전히 운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호크를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주체는요. 당연히 영국 공군이 가장 많이 갖고 있겠죠. 그렇겠죠. 본인들 그렇죠. 거니까. 근데 공군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 해군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훈련기였구나?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T-45 고스호크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호크기가 시제기가 첫 비행한 게 1974년이란 말이에요. 50년 다 된 기체잖아요. 그렇죠. 플라이바이 와이어 그딴 거 없습니다. 그게 뭐죠? 막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치. 예. 호크 T1의 현대화 버전 그 호크 T2라는 게 있는데 걔도 사실 이제 이미 2024년에 퇴역 결정이 났어요. 교체를 위한 연구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지금 레드 에로우즈가 과연 호크를 계속 가지고 비행을 할 수 있을 거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퇴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자, 반면에 FA-50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만 FA-50은 2011년 5월에 초도 비행에 성공을 했고요. T-50으로 치면 조금 더 뭐 한 30년이 되긴 하지만 격차 커요, 아무튼. 예. 나이 차이 많이 나요. 네, 예. 세대 차이가 확 나는 기종이고 게다가 이제 호크의 가장 큰 단점은요. 운용 유지 비용이 극악입니다. 우리 군이 T-50이 들어오기 전까지 고성능의 훈련기가 필요해서 잠깐 이 호크를 좀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이 훈련기인데 이게 유지비가 F-16 전투기에 맞먹게 든다는 거예요. 갓 도입했던 T-50보다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유지 운영비가. 그러니까 이거 누가 운영하냐고, 이거. 그러니까 뭐 레드 에로우즈는 영국인이 그렇다고 치고 예. 사우디아가 핀란드 쪽은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 기종 아니, 변경을 그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는 돈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핀란드 겨우 내대로 억지로 하는데 좀 그래 폼이나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레드 에로즈도 바꾸는 게 좋겠네요. 정말 우리 원 선생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 고개 비행은 지상에서 보면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은 아름다운 뭐 이렇게 모습입니다만 일단 이륙하면 조종사분들에게 뭐 살벌한 뭐 전쟁터가 따로 없겠죠.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실 것도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1989년 파리 에어쇼에서 고개 비행 도중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데 본방자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 8월 1일 구소련의 사키 공군기지. 미그-29 전투기 한 대가 지면을 스치듯 아슬아슬하게 비행하던 순간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그대로 땅에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죠. 전투기 추락 단 몇 초 전
조종사가 탈출해 목숨을 구한 건데요. 이 소식이 퍼지자 구소련 전역은 술렁였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또 살아남았다고? 정말 그는 신이 지켜주는 사람이 맞나 봐. 그는 대체 누구이기에 신이 돌보는 사나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믿기 힘든 실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남자는 구소련 고개 비행사 아나톨리 크보추르였습니다. 그의 생존 소식이 엄청난 화제가 된 이유는 크보추르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때는 1년 전인 1989년 6월 8일 프랑스 파리 르브르제 공항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축제 파리 에어쇼가 펼쳐지고 있었죠. 이날 전 세계의 눈이 단 하나의 전투기를 주목했습니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미그 29 단좌형 버전 303 블루. 1982년 첫 양산형으로 등장한 미그 29 전투기는 지상전과 공중전을 모두 소화하는 다목적 전투기이자 서방에 맞서기 위한 첨단 기술의 결정체로 주목받았는데요. 당시만 해도 미그 29 전투기는 서방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베일에 가려진 전력이었기에 파리 에어쇼에 등장한 303 블루의 고개 비행 프로그램은 단순한 비행이 아닌 전투기 성능을 세계 앞에 증명할 한편의 무대와도 같았죠. 구소련은 이 절체절명의 미그 29 전투기 비행 쇼케이스에 가장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투입하게 됩니다. 80여 종이 넘는 기체를 시험비행, 3,000시간 넘는 비행 경력을 자랑하는 미코얀 설계국 수석 파일럿 아나톨리 크보추르. 그에게도 이번 비행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죠. 이건 구소련의 자존심이자 나의 명예를 건 비행이다. 크보추르는 그렇게 조용히 읊조리며 결연히 303 블루에 올라탑니다. 사실 그는 구소련 항공 팬들 사이에선 이미 레전드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늘 창의적인 고개의 기동을 보여주는 동시에 극한의 위험 속에서도 침착하게 전투기를 다루는 모습 때문이었죠. 미그 29 전투기 성능과 더불어 세계적인 조종사 아나톨리 크보추르의 고개 비행을 직관할 수 있다니 쏟아지는 관심은 말해 뭐해.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하늘로 집중됐습니다. 현지 시각 1시 44분. 큰 양각을 유지하며 비행하던 아나톨리 크보추르는 특수기동 수행을 위해 오른쪽으로 회전하려던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는데요. 미그 29 전투기는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지면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데요. 사람들이 비명이 파리 에어쇼 현장을 뒤덮자 그는 전투기가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순간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곧바로 사출 좌석 레버를 당기는데요. 그 시간은 바로 전투기가 지면에 충돌하기 약 2.5초 전이었습니다. 전투기는 활주로 옆 지면에 충돌하며 엄청난 불덩어리를 뿜어냈고 아나톨리 크보추르는 잔해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안전할 수 있었는데요. 크보추르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오른쪽 눈의 멍과 배인 상처 외에는 별다른 부상 없이 당일 퇴원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고 잔해와 비행 데이터 기록을 조사한 결과 새 한 마리가 오른쪽 엔진의 터보팬에 빨려 들어간 버드 스트라이크로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인을 무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그에게 신께서 돌보는 사나이라는 수식어는 꽤 당연한 것이었죠. 그리고 1년 후인 1990년 8월 1일 또다시 크보추르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구소련의 사키 공군기지에서 그가 미그 29 전투기로 저고도 시험 비행을 하는 중이었죠.
높은 고도에서 비행 각도를 급격히 꺾어 저공 비행으로 진입한 순간 예상보다 전투기가 지면과 불과 수미터 간격까지 하강했고 앞불사 전투기는 그대로 지면에 충돌하며 폭발하고 맙니다. 이번에도 크보추르는 지면 충돌 전 가까스로 사출 좌석 레버를 당겨 비상 탈출을 시도했고 단 몇 초를 두고 운 좋게도 목숨을 구했던 것이죠. 언론을 통해 이 운 좋은 사나이의 놀라운 생還소식이 퍼지자 한편에선 그를 불운한 사나이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고가 그를 따라다닌다고 볼 수 있잖아. 그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한간의 시선 앞에서 아나톨리 크보추르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투기와 함께 끝없이 하늘을 나는 사람이다. 수속 조종사로서 이러한 사고는 필연일 수밖에 없다. 담담한 한마디 뒤에는 수천 번의 훈련과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하늘을 향한 집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1988년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선 새로운 고개 기술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의 이름을 딴 크보추르 벨 기동. 비행기가 하늘에서 종처럼 진자 운동하는 모습. 신기하죠? 수평 비행 상태에서 급격히 기술을 위로 들어올려 거의 수직에 가깝게 상승. 이때 기체가 속도를 잃고 정점에 도달하면 종이 흔들리듯 기체가 앞쪽으로 꺾이며 하강하는 기동인데요. 탑건 매버릭에서 톰 크루즈가 선보인 기술이 벨 기동에 영감을 받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나톨리 크보추르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고난도의 공중기동에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겪기도 했지만 이는 고개비행 발전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도전에는 늘 위험이 따르지만 그 위험을 감수한 사람만이 진짜 역사를 쓴다는 점. 그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전 세계에서 자국 비행기로 에어쇼를 하는 국가는 뭐 10손가락을 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 당연히 우리 그 블랙 이글스는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당연하죠. 일단 자국 비행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거 네. 이 열손가락에 들어가려면 또 공중고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보시는 게 바로 골든 이글이죠. 우리가 그 블랙 이글스에서 쓰고 있는 기가 막히네요. 이거.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네. 이글스 T-50 기반으로 제작된 T-50B를 운영을 하고요. T-50B는 총 길이가 13.4m, 폭이 10m, 높이가 5m의 크기고 이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정말 까만색이랑 해서 굉장히 멋있게 칠해져서 골든 이글이란 말이 이제 저 금색 때문에 나온 것이고 네. 고개 비행에 맞게끔 스모크 분사 장치가 있고 또 뭐 핀 카메라, 이미지 레코더, 비지블 라이트 등이 다 추가돼 있고요. 여기 이제 T-50B에다가 전투 임무를 더한 기종이 바로 FA-50이 되는 거예요. 네. T-50B 이 골든 이글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떤 기체 외국 걸도 썼나요? 미국산 세스나, 세스나. 그 A37B 드래곤 플라이 썼습니다. 이제 뭐 A37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훈련용 T37로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는 기종인데 조종사들이 서로 옆으로 앉아요. 앉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종 훈련 시킬 때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언제가 좋냐? 이렇게 옆에서 잘못하고 있으면 제대로 해야 할 때. 아, 예. 우리 운전 주행 연습할 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옆에서 예. 잘 밟으세요. 브레이크 뭐 이런 것처럼. 예. 뭐 이렇게 뭐 예전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몸의 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13년 정도 동안, 그러니까 1994년부터 97년까지 13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이미 낡은 기체를 계속 이렇게 행사 때마다 끌고 나가서 비행을 한 겁니다. 기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그러다 보니까 2007년에 결국 인명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기체에 태워서 보낼 수가 있겠느냐. 2010년에 T-50B라는 코드명의 신형 그 T-50 골든 이글, 이게 특수 비행 전용으로
만들어진 기체가 도착을 하면서 블랙 이글스가 다시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래곤 플라이에서 골든 이글로 교체된 이후에는요, 그야말로 각종 국제 에어쇼에서 찢습니다. 예. 정말, 야, 이거 어느 나라 비행기야? 저런 비행기가 있어? 야, 왜 이렇게 조종을 잘해? 그쵸. 야, 왜 이렇게 묘기를 잘해? 그러면서 온갖 상을 다 타고 다녀요. 예. 저 비행기 뭐야? 저기 탄 사람 뭐야? 예.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막 전 세계에 다 놀랐다는 겁니까? 예, 어떻게 찢었나? 예. 처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12년에 제17회 영국 와딩턴 국제 에어쇼에서 최고 에어쇼 상을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불과 며칠 후인 7월 17일에 이어서 참가한 영국 공군기지의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 리아트, 로얄 인터내셔널 에어 타투라는 예. 여기에서도 시험 비행 최우수상 그리고 인기상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한 대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2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고개 비행기의 거의 BTS네요. 그걸 다 받으셨어요? 예. 보트. 와. 그리고 짱이다. 10년 후에 또 2022년에 예. 같은 리아트 에어쇼에 또 10년 만에 재참가를 한 거예요. 34개국 38개 팀이 경합한 가운데 역시 똑같은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차지합니다. 나갔다 하면 그냥 딱 핵심적인 건 다 가져오시네요. 예. 네. 이날 블랙 이글스가 25분 동안 기동을 하는데요. 이 기동 중에 2대의 기체가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 아주 유명한 노래에 맞춰서 흰 연기로 하늘에 하트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한 대가 하늘에서 이제 쏜살같이 날려와서 하트 모양 가운데를 꿰뚫는 큐피드 화살을 표현하는 이렇게 뚫는 거? 네네. 예. 그런 연출을 했으니 예. 어이구. 굉장히 예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최우수상 인기상은 그냥 이거 블랙 이글이네 이건요. 이거 안 주면 주최측에 그거죠. 이건 무조건이에요. 딱 보니까. 근데 와 진짜 진짜 예. 박수, 봤더니 박수. 와 블랙 이글스. 네. 되게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같이 그건 뭐 짱 중에 짱인데. 근데 솔직히 블랙 이글스가 이 고개 비행기의 뭐 선두주자.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세대 아닐 거 아닙니까? 나는 후발 주자였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네요. 우리 공군에서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아놨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블랙 이글스. 굉장히 고난이도 비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행 시간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들이 전원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일정 비행 시간을 어느 정도 채우고 그리고 그만큼 경력을 갖춘 그런 분들이고요. 원주 비행장이 사실 이분들 때문에 많이 시끄러워요. 워낙 훈련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원주의 연습벌레다 뭐 이런 별명이 있다고도 합니다. 하루 연습이요. 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 시간을 제외해도요. 총 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팀들보다는 역사는 짧지만 블랙 이글스의 이런 그 피나는 노력이 그야말로 업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특수 비행팀으로 인정받게 될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뭐 미국 팀은 뭐 나이프 엣지인가 뭐 이거 나오고 뭐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봤잖아요. 그게 뭐 시그니처 이 기동이 있다고. 네. 블랙 이글스는 다 우리가 본 건가요? 앞서서 이렇게 뭐 큐피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뭐 태국도 있고 다 본 건가요? 제일 까다로운 기동을 지금 보질 않으셨는데요. 네. 토네이도 착륙 기동이라고 하는 토네이도 착륙 기동. 네.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네. 수직으로 나선형 낙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올라가시는 거죠? 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관중들 머리에서 바람개리처럼 돌면서 또 내려오게 되는 그런 광경인데 저 가스를 뿜으면서 스모크를 네. 이거는 멀리서 보셔야 됩니다. 예. 이야. 오, 진짜 바람개부처럼 이렇게 펼쳐지면서 우와. 저렇게 돌면서 떨어지고는 그다음에 일정 고도에 도착하면 서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제 착륙을 하는 그런 광경인데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또 차별화가 되는 거죠. 예, 캐리비안 거기 나와서 뭐 크라켄 같기도 하고 진짜 엄청 현장에서 보면 그게 되게 그 연기 이 길이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스펙타클하죠. 예, 진짜 스펙타클한 장관일 것 같습니다. 이거 또 안타까운 얘기를 해야겠네요. 최근에 프랑스 공군 특수비행팀의 충돌 추락 사고가 보도됐다고 하네요. 이거. 이번 파리 에어쇼를 위한 연습 과정에서 이건 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난 그 3월 25일이요. 그 프랑스 동부 생디지에 인근 공군기지 근처에서 프랑스 공군 특수비행팀 소속 알파제트 2대가 공중에서 충돌 후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조종사 2명하고 탑승자 1명이 네. 다행히도 이제 비상사출을 해가지고 해서 탈출을 했고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일단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사고 기종인 알파제트는 1970년대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한 훈련기 겸 경공격기입니다. 당시 그 영국의 BA 호크와 여러 국가의 훈련기 선정 사업에서 최대 라이벌로 정말 여러 차례 그 진검승부를 펼쳤던 기종이고요. 판매 성과를 종합해 보면은 승자는 BA 호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알파제트를 안 팔리는 건 아니어서 1992년 단종될 때까지 500대 가깝게 생산이 돼서 수십 개국에서 채택되는 나름 준수한 성공작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어떤 뭐 사망 사고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을 대표하는 솔직히 항공 선진국들이 좀 오래된 기체를 이거 쓴다고 하면 좀 비즈니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전투기 이거 교체 수요가 뭐 상당한 거 아닙니까? 특히 뭐 유럽 쪽도 그렇겠습니다만. 예, 사실 세계적으로 지금 고등훈련기 교체 수요가 한 2030년까지 51개국 3,300여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크고요. 그중에 카이의 목표는 30%인 1,000대 이상을 우리가 가져가자. 일단 목표 크게 잡고 한번 달려보는 거죠. 그게 이게 꼭 뭐 불가능한 목표만은 아닐 것 같은 게 일단 2022년에 폴란드가 FA-50 48대, 2023년에 말레이시아가 18대를 이제 도입을 했잖아요. 고등훈련기 그리고 경전투기도 역시 교체 수요가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FA-50에 대한 그 주목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 이제 파리 에어쇼에서 좀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성과들이 생기면 특히 그걸 기반으로 다시 이제 동남아나 중동이나 중남미 국가들하고도 또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또 자연스럽게 KF-21이나 수리온 같은 네. 우리 주력 기종의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의 그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레드 에로우스인가요? 그게 뭐 호크랑 연결된 것처럼 우리 블랙 이글스하고 또 FA-52 제가 긴밀히 잘 이렇게 협조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블랙 이글스분들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열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22년 블랙 이글스가 외국 공군 특수 비행팀 최초로 피라미드 상공, 그러니까 피라미드 위에서 에어쇼, 이거 진짜네. 피라미드 위에서 에어쇼를 했네요. 근데 그 이후로 이집트 정부와의 수개월간 협상 끝에 FA-50 초도 물량에 대한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바로 연결이 되는군요, 솔직히 이게. 이집트 주한 대사관의 그 칼레드 압델라만 대사가 이제 최근 한 얘기를 보면은요, FA-50 36대 초도 물량에 대한 양국 간의 논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36대를 한 10억 달러 정도, 하나로 치면 한 1조 4천여억 원 정도에 구매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게 잘하면 향후 10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여기서 알파제트를 운용하고 있고, 중국산 K-8E 카라코럼이라는 그 훈련기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낡았고 대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번 계약에는 기술 이전 소요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대규모 계약이 진행이 되면 나머지 한 70에도 조금 못 되는 요거는 그 2023년 카이하고 이집트 국영 아랍 산업화 기구 AOI 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서 이집트 헬완 항공기 공장에서 현지 생산될 수 있다. 아니 사실 100대 정도 구매하시면은요 현지 생산해 주시는 게 우리도 좋아요. 윈윈 해야죠, 솔직히. 왜냐면 우리도 지금 딴 데 팔 때 많은데 이집트 것만 생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라인 좀 우리 라인에 여유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라 좋네요. 그렇죠. 이 FA-50 같은 경우는요, 럭키드 마틴의 F-16과 70% 정도의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조종간에 앉아보면 거의 유사해요. 마하 1.5의 최고 속도에다가 1850km 정도의 항속거리를 자랑한단 말이죠. 미국 F-16 기다리는 나라들이 지금 기다리다 코 빠져 죽게 생겼어요, 진짜. 미국은 생산 라인을 전부 F-35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고, F-16 생산 라인은 정말 축소해서 한쪽 구석에 박아놓다 보니까 여기는 물건은 엄청나게 밀려 있고, 솔직히 그렇다고 뭐 F-16이 지금 F-35로 나왔다고 뭐 반액 대매출 해주냐. 뭐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 자동차도 왜 연식 바뀌면 연말에 할인 또 세게 때려주잖아요. 그렇죠. 절대 할인 없어요. 이게 F-16이 지금 F-16이 물론 이전 거보다 뭐 성능도 좋긴 하지만은 무려 7천만 달러예요. 근데 이 F-16 이 최신형의 절반 가격에 필요한 성능은 다 갖추고, 물론 폭장량은 조금 좀 부족하긴 하지만 FA-50 단돈 550억.
반값에. 예. 그래서 그야말로 최적의 대안이다. 네. 특히나 아니 요즘 경제도 힘든데 주머니 힘든 사람들이 왜 뱁스가 황새 쫓아가면서 가랭이 찢어져가면서 비싼 거 살 필요가 있냐? 이렇게 훌륭한 대안이 있는데. 그렇죠. 살 수도 없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공군이 굉장히 똑똑했다는 게 이런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경공격기 훈련기를 같이 하는 이 시장이 이렇게 빌 때가 오는데 이때쯤 돼서 거의 지금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실적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거 T-50, F-50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미 블랙 이글스 분들은 뭐 세계 최고의 그런 인지도를 갖고 계시고 예.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항공기술의 우수성 소개 및 국산 항공기 홍보 등에 여념없는 블랙 이글스의 대활약에 힘입어서 이번 파리 에어쇼 2025에서 FA50의 수주 대박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피라미드에서 에어쇼한 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멋있는 모습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집트는 피라미드의 안전에 대해 병적으로 예민합니다. 그걸 이제 허락하고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체에 대한 신뢰가 있고, 예, 그리고 조종술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사실 느낀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유럽 사람들은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또 어필이 됐다. 아마 앞으로 이 고등훈련기, 뭐 경전투기 관련해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좀 갖추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 열심히 해서 잘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특수비행 같은 경우는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한 조종 기술을 바탕으로 엄격한 규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것이 보면 단순히 조종 기술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항공기 정비를 하고 유지를 하고 그래서 뭐 심지어 해외 나가서 운용을 하고 이거 결국 해외 파병하고 같은 거예요. 해외 나가서 운용하는 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그래서 규율과 짜여진 속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창의성을 끌어내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가 그 나라의 국력, 항국력을 보여주고 판촉 효과도 나오고 그래서 자 이런 노력을 해주고 계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블랙 이글스 여러분께 박수를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 사실 이 주제를 보고 에어쇼가 우리 본 게임 주제 맞나 했는데 할 얘기가 많네요. 그거 꼭 필요한 얘기예요. 블랙 이글스 우리 FA50 또 우리 공군의 그런 뭐 그 장기적인 비전까지 네. 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 게임 오늘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 OTT 웨이브와 지니 TV K1편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S.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그 기체 신뢰성 있어? 이거 보여주는데 이 특수비행 망하는 게 없네요. 네. 이집트 바로 감사해요.